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 제목은 불안 증폭시키는 대통령, 안심시키려는 장관입니다. 미국 얘기죠. 미국이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에 25% 포괄적 관세 위험에 직면했던 두 나라 있었죠. 캐나다와 멕시코. 이 두 나라 모두 한 달 유예를 받았어요. 미국으로 펜타닐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국경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달 유예 받은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10% 포괄적 관세 예정대로 시행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했고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한테는 확실히 관세 인상할 거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협박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그냥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보복,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보복은 즉각적으로 나왔지만 수위가 낮습니다. 얼핏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특정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15% 관세 부과하겠다. 두 번째가 히토류 수출 규제하겠다. 세 번째가 구글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겁니다. 자, 관세율만 놓고 보면 미국과 같거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10%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할 품목을 정했어요. 미국은 전체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 관세 부과했고요. 자, 중국이 선별한 품목 보면 먼저 미국 원유, 그리고 농기계, 특수 차량 한 가지 종류, 그리고 소형 트럭, 여기까지는 10% 관세 부과하고요. 석탄과 LNG는 관세율 15%입니다. 이 품목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도 양국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 수출 규제는 원래 있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집어넣을 이유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넣었다는 거고요. 구글은 중국에서 이미 차단당한 지 오래입니다. 빅테크들 많은데 중국 내 존재감이 가장 약한 게 구글이에요. 구글 맵, 구글 검색, 유튜브,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 중국 사업이 없는 회사를 왜 굳이 제재한다고 할까? 제재도 아니에요, 아직은.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할까? 그냥 보복 패키지를 좀 커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역시 관세 폭탄 수위를 낮췄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관세 구멍도 따라서 커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회 수출, 또 하나는 소분 수출입니다. 우회 수출은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서 그 나라 물건으로 둔갑시켜서 국적 세탁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분 수출은 이런 겁니다. 미국 관세법에 드미니마이스라는 조항이 있어요. 소매가 $800 이하의 수입품은 면세에다가 세관 검사도 없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 중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을 소분한 겁니다. 하나가 $800 이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숫자를 늘린 거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서명한 행정명령은 드미니마이스 조항 중국에 적용 안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 소매 판매 플랫폼들, 쉬인이나 테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선적이 아예 중단됐어요. 그런데 중국 보복이 이렇게 약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을 해준 겁니다. 금요일에 수정 행정명령을 또 발동했어요. 드미니마이스 조항 당분간 살려두겠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덕분에 쉬인과 테무는 금요일부터 선적 재개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국 소포 시스템 그리고 관세청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드미니마이스 조항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드미니마이스 조항이 엄청난 조항입니다. 2024년 한 해만 이 조항 하에 미국에 들어온 물품 수가 13억 6천만 개예요. 지난 4년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물론 쉬인과 테무가 생겨서 급증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그만큼 소분 수출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쉬인이나 테무나 소포 하나 가격은 $800보다는 $8에 더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소분 수출은 거의 $800에 근접하게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수출 액수로는 소분 수출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용인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미국 신임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가 등판했습니다. 주목도 많이 받았고 효과도 있었어요. 베슨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이걸 확인시켜줬거든요. 자, 블룸버그 TV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도 생방송으로 진행했어요. 먼저 강달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통령의 강달러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강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신뢰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뢰를 많이 받으면 달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따라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강달러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신뢰를 많이 받으면 달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 단 상대가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려서 무역에서 부당하게 유리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한테 금리 인하 압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다. 이 얘기를 한 배경은 그 전날 베슨트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연준은 단기에 집중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걸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 조금 민감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연준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걸 해명한 겁니다. 연준은 2년물 금리에 주로 신경 쓰고 우리는 10년물 금리를 막겠다. 역할이 좀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툭 하면 연준을 압박하는 말을 하곤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여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금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통제가 안 돼요.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올려보려고 해도 안 올라가고 내려보려고 해도 안 내려갑니다. 올려보려는 시도는 2000년대 초에 알렌 그린스펀이 해봤어요. 그런데 실패했고요. 내리려는 시도 한 번 성공했습니다.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이 양적 완화의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미국만 그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불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10년물 국채 수익률 내릴 거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대로라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세금 줄이면 정부 수입 줄고 그럼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적자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올라가겠죠. 여기에 더해서 관세 인상하면 인플레 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린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렸어요. 베슨트도 인터뷰에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하락. 이유가 뭘까요? 한 달 사이에 40bp, 0.4%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금요일엔 좀 올랐지만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박도 했고 실제로 관세 폭탄 투하했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인플레 공포가 과장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1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가
10년물 국채금리 정점이었어요. 1월 중순이었습니다. CPI가 최근에 오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크게 보면 아주 느리지만 둔화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인플레 공포 이젠 좀 떨쳐버리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공격적이지만 행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딥시크 출연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내려간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세 폭탄은 지금보다 당연히 확대될 거 아니에요? 충격도 훨씬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다시 상승할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최근의 하락, 이게 추세적 하락은 아닐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했어요. 2년물은 8bp 상승해서 4.29% 됐고요. 10년물은 5bp 이상 올라서 4.49%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뜨거운 고용시장 지표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고용시장 지표 보면 가장 주목받는 지표, 일자리 순증 규모죠. 1월 일자리 순증 14만 3천 개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더 낮았어요.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적어도 17만 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으면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는 거지 왜 더 타이트해졌다고 판단한 거냐? 이유가 있죠. 12월 일자리 순증 규모 상향 수정됐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더 많아졌습니다. 5만 개 추가됐어요. 그리고 1월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이 4.1%에서 4.0%로 내려갔어요. 노동시장 타이트해진 겁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률 여전히 너무 높아요. 시간당 임금 1년 전에 비해서 4.1% 올랐어요. 인플레율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1월 일자리 순증이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은 더 핫해졌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덕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내려갔어요. 올해 7월까지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 이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 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6월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7월로 좀 늦춰졌어요. 7월까지라면 그동안 FOMC가 4번 열립니다. 이번 달 2월에 없고 4월에 없어요. 그래서 3월, 5월, 6월, 7월이 있는데 그 4번 열리는 동안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 올해 끝나기 전까지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70%였던 게 60%로 하락했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 미국 증시 하락을 불러온 거는 사실 이 인플레 불안이 또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응답자들이 1년 후 인플레가 4.3%로 오를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1월 조사에 비해서 1%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 정도 상승폭은 흔치 않아요. 거기다가 이 4.3% 기대 인플레, 이게 2023년 11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증시가 놀랬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조사기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2월 소비자 조사 기간이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였어요.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거라는 불안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쩌면 3월 조사에서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가 오랜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에 안 좋은 뉴스 또 나왔어요. 미국 경제 최대 불안이 부채죠. 정부 부채, 개인 부채 다 문제가 되는데 개인 부채 뉴스가 재등장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부채 규모가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어요. 408억 달러. 11월 부채 규모 증가분이 이번에 좀 하향 수정됐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12월 증가분이 이걸 훨씬 넘어섰어요. 12월 증가분 229억 달러입니다.
카드 한도분 내에서의 빚도 늘었지만 한도 외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18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한도 외 부채, 난 리볼빙은 자동차, 대학 등록금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이에요. 미국인들 12월에 지출 많이 했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월시킨 비율도 기록 세웠고요. 연체율도 기록 세웠습니다. 신용잔고 대비 연체율은 3.5%, 그리고 계좌 자체가 연체된 게 1.8%였어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예요. 딥시크의 의미가 여러 가지죠. 드디어 중국이 경쟁에 진입했다. 빅테크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AI 개발이 가능하다. 오픈소스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에서 이제는 맞춤형 에이전트로 이행해 가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를 좀 줄일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죠. 자, 샘 올트만이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픈소스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이래놓고 이번 주에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를 2,600억 달러로 올려서 투자받겠다는 건데요. 오픈 AI 밸류에이션 1,570억 달러 받은 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밸류에이션 더 올리겠다는 거죠. 무려 1,000억 달러 넘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400억 달러 투자할 것 같고요. 둘이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련 기업 총수들 만났죠. 오픈 AI뿐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이 4개 회사도 AI 투자 증액하고 있어요. 작년에 2,270억 달러 집행했고 올해 3,140억 달러, 내년에는 3,670억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2023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사실 아마존 빼고 이 나머지 이 3개 회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R&D 투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자본 지출은 설비, 장비를 사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R&D보다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액하겠다는 거죠. 자, 딥시크 충격으로 오히려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올해 KPX가 작년에 비해서 25%늘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어요. 4개 회사 합계 3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AI 기업 조정이 지나치다, 저가 매수해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이 시점에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정까지 받은 AI 기업은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4개 회사 자본 지출이 늘어난다는 게 비싼 반도체를 더 사준다는 얘기와 동일한가, 그걸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자, 투자가 좀 주춤해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왜 반대로 갈까? 우선 위상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투자한다. 특히 오픈 AI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까지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딥시크가 AI 세상이 더 빨리 올 거라는 걸 보여줬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